안녕하세요, K입니다. 솔직히 저자는 누구든 뚱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로 인슐린을 처방하면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의지가 강하든 운동을 얼마나 하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뚱뚱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든 그것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뚱뚱해진다고 합니다. 바로 인슐린을 충분히 공급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인슐린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주요 조절 물질이지만 이것을 충분히 공급하면 먹는 것마다 지방으로 저장해 체지방량을 계속 늘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과 비만은 서로 관련이 깊다는 건데요. 비만인 사람은 체중이 정상인 사람보다 인슐린 분비량이 훨씬 많다는 거죠. 또 날씬한 사람들은 식사를 마친 후 인슐린 속도가 신속히 기준점까지 내려가지만 비만인 사람들은 인슐린 농도가 높아진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연구에서는 비만인 참가자들의 인슐린 농도는 약 20% 더 높고 이것은 허리둘레 또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과 같은 중요한 지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또 저자는 인슐린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뚱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로 인체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합성인 버전인 프리드니손을 처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식부터 류마티스성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등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프리드니손을 이용할 때 가장 일관되게 나타나는 영향이 바로 인슐린과 마찬가지로 살이 찌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르티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코르티솔의 자극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인슐린 농도의 상승은 체중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위협을 인지할 때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인 투쟁 도주 반응을 매개한데요. 코르티솔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어떤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는 스트레스는 포식자에게 쫓기는 것처럼 물리적인 요소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인체가 싸우든 도망치든 어떤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하려면 이런 투쟁도피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이 호르몬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런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 이 코르티솔은 이게 분비되어야 포도당의 가용성이 크게 증가하고 그 포도당은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사용되면서 다른 동물에게 먹히지 않도록 힘껏 달아나려면 꼭 필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때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급한 상황일 때 인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살아남는 일에 집중적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성장, 소화, 기타 장기적인 대사 활동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 정말 많네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우리가 체하거나 소화불량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거나 위험한 요소가 다 사라지게 되면, 다시 말해 스트레스 요소가 사라지게 되면 코르티솔 농도는 다시 감소해서 정상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체는 코르티솔과 그로 인한 포도당의 단기적인 증가에는 아주 원활히 적응할 수 있대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와, 진짜 많네요. 우리가 적정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또 생존하기 위해서,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선 필요하지만, 근데 그 스트레스 상태가 만성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성장, 소화, 대사 활동 등등 이런 것들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또 코르티솔은 인슐린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언뜻 보면 코르티솔과 인슐린은 정반대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인슐린은 저장 호르몬이고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인체는 글리코겐과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데요. 반면에 코르티솔은 인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고에서 꺼내 포도당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둔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이런 정도는 코르티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인슐린과 코르티솔이 정반대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몸이 에너지를 잘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잘 돕지만 장기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와 상당히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코르티솔 농도를 높이는 만성적이고 비물리적인 스트레스 인자에 많이 노출된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그 혈당이 높아진 채로 수개월이 흐르게 되면 인슐린 분비도 더 촉진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코르티솔 상승은
인슐린 농도의 증가로도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효과가 적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르티솔 분비가 과도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코르티솔과 관련된 프레드니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코르티솔 분비를 높이는 환경, 습관, 어떤 치료 이런 것들은 모두 체중의 증가를 뒤따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여가 시간에 텔레비전, 컴퓨터, 요즘 시대는 특히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그렇게 수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고요. 능동적인 과정을 통해 해소된다고 합니다. 마음 챙김, 마음을 챙기고 다스리는 명상,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요가, 어떤 몸과 마음에 힐링을 주는 마사지 요법, 능동적인 취미, 숙면, 적절하고 즐거운 운동 등등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면 부족의 상태, 그것은 잠이 부족한 것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수면 부족으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허기를 느끼는 식욕 호르몬도 증가시키고 더 활성화시키면서 폭주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해로운 것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살을 빼든 간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저자는 날씬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인슐린이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면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반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인슐린 농도를 매우 낮은 수준까지 줄이면 체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체중 설정값을 비롯해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호르몬으로 조절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만과 같은 중요한 생리학적 변화는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이나 운동량에 따라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 거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체지방은 호르몬에 의해 정확하고 엄격하게 조절된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수나 기초대사율, 체온,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체중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전부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도,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도,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는 것도,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도, 지방 축적을 조절하는 것도 다 호르몬이 관장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저자는 열량은 비만의 원인과 전혀 관련이 없고 비만은 섭취 열량의 불균형이 아니라 호르몬에 좌우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적정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건강과 일에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이 모든 것을 악순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본적인 건강 습관들, 그런 라이프 스타일, 또 자신만의 즐거운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 가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중은 인슐린이 결정한다. 인슐린이 비만을 유발한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인슐린 농도를 높이고 치솟게 만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당류와 정제된 탄수화물이 비만을 유발합니다. 이 당류와 당질이 혈당을 높이는 음식으로 가장 악명 높죠.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고 인슐린이 고농도가 되면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원인과 영향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당, 저탄수화물 이것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비만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인 거죠. 근데 1800년도에도 탄수화물과 비만에 관한 글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책도 있었대요. 근데 1950년대 중반에 섭취 열량을 줄여야 비만이 해결된다는 이론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면서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 또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의사학회에서 계속해서 연구됐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이어트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단백질 함량이 높고 당 지수가 낮은 식단 이것을 6개월 이상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체중 감량 효과는 저지방 다이어트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러드윅 박사는 인체 대사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영향이 저지방 다이어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와, 저지방 다이어트는 인체 대사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영향을 준대요. 제 경험상으로도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대사를 떨어뜨리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다이어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매우 낮은 식단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저탄수화물 식단은 식욕 저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였대요. 2005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도 탄수화물을 없애자 환자의 일일 열량 섭취량은 곧바로 하루 1000칼로리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슐린 농도도 감소하고 인슐린 민감도도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제된 탄수화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음식 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호르몬이 전달해주는 자연스러운 포만감 신호. 이 호르몬의 신호야말로 과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가장 강력한데요. 콜레시스토키닌, 펩타이드 YY, 렙틴 호르몬, 이런 호르몬은 포만감 호르몬으로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되면 이를 감지하고 우리에게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뷔페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뷔페에 갔어요. 먹고 싶은 것들 이것저것 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도저히 더 이상은 못 먹겠다. 이럴 때가 오죠. 저 돼지갈비가 좀 맛있어 보이네. 딱 2덩어리만 더 먹어볼까?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었으면 그 생각만으로도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미 다른 것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바로 이런 기분, 이제 더 이상 못 먹겠고 이걸 먹으면 토할 것 같은 기분, 바로 이런 기분이 포만감 호르몬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라는 거죠. 너 이제 충분히 먹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디저트를 떠올려 보세요. 케이크나 빵, 달달한 디저트들, 팥빙수, 아이스크림, 과일, 젤리 등등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그렇게 배가 불러도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흔히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이상하게 진짜 배가 터져도 디저트 먹을 공간은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러는지 의학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뷔페에 가서든 평소에 음식을 먹을 때든 음식을 충분히 먹고 배가 가득 찼는데도 디저트 먹을 배는 따로 있다고 할 때가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배가 잔뜩 부른데 어찌된 영문인지 단백질이나 지방은 도저히 안 들어가는데 케이크와 파이 같은 달달한 것들, 그런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단백질이나 지방은 더 이상 안 들어가는데 이런 달달한 탄수화물들은 들어가요. 그 이유는 고도로 정제된 식품과 가공식품은 포만감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배불러서 단백질과 지방은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더 먹으면 토할 것 같아도 이런 당류,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계속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래요.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두고 중독됐다고 표현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파스타, 빵, 쿠키, 초콜릿, 감자칩, 케이크 등등 이런 달달하거나 짭짤하거나 이런 음식들인데요. 뭔가 눈치챘나요? 모두 고도로 가공된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생선에 중독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사과는, 소고기는, 시금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것들은 다 맛있는 음식이지만 중독을 유발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먹으면 위안을 느낀다고들 하는 음식도 떠올려 보래요. 일명 소울푸드라고도 하죠. 나라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먹으면 위안을 주는 소울푸드, 위로가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마카로니, 치즈, 파스타, 아이스크림. 외국 사람들 진짜 아이스크림 좋아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 남녀노소 못 봤거든요. 아이스크림, 애플파이, 으깬 감자, 팬케이크 등등.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라면도 있죠.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는 한국 라면. 라면도 정말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됐든지 생각해보면 전부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들이라는 거죠. 가공식품, 당류, 거기에 음료 같은 것도 탄산음료, 뭐 달달한 음료수 등등 너무 많이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당류도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먹으면 위안을 느끼는 이런 음식들은 뇌의 보상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위로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힐링 아닌 힐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이 중독되기도 쉽고 과식하기도 쉬운 이유가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포만감 호르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은 자연식품이 아닌 고도로 가공된 식품, 당류, 당질,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의 유해성은 가공 과정에서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탄수화물 식단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의학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명성을 깎아내리려고 했대요. 근데 그런 연구들이 이어질수록 결국 결과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다이어트 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대요. 근데 이 혁명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긴 했지만 서서히 문제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그 밖에 디저트, 가공식품 등 사람들이 실컷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엄격히 제한해야 했던 거죠. 이런 것들 모두가 어떤 종류의 다이어트를 하든 먹으면 살이 찌는 음식들인데요. 그렇게 살이 찌는 음식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런 음식을 먹게 되는 이유는 그런 욕구를 강력하게 일으키는 음식들이라는 거죠.
또 심리적, 감정적, 문화적인 부분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축하, 어떤 기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같이 함께 하잖아요. 명절도 그렇고 어떤 기념일, 생일 등등. 인류는 역사상 언제나 축하할 일이 생기면 마음껏 먹고 마셨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케이크, 아이스크림, 파이, 빵 이런 것들을 더 달달하게, 더 기름지게 그렇게 해서 먹지. 달달한 것들을 다 빼고 짭짤한 것들도 다 빼고 기름기도 다 뺀 것들,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축하하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마음껏 퍼먹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달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단순한 사실이 이렇게 심리적, 감정적, 문화적인 것들로 밀접하게 연결된 이런 음식들, 이것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 것들 없이 살 수만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직접 해보기도 하지만 결국 오랫동안 실천할 수가 없다는 점, 계속 그렇게 그런 것들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다는 점,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저탄수화물 식단의 바탕이 되는 기본 원리 중 하나는 탄수화물 섭취가 혈당을 가장 크게 높인다는 사실인데요. 고혈당은 인슐린 증가로 이어지고요. 인슐린 증가는 비만을 유발하는 핵심 동력인 거죠.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탄수화물의 원리는 아주 중요하고 충분히 파악됐는데,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은, 그리고 당류는 음식 중독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이것들은 포만감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포만감 호르몬이 전달하는 자연스러운 포만감 신호야말로 과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가장 강력한데, 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팩트를 알고 보니까 참 무서운 식품이긴 해요. 그래서 다시요. 체중은 인슐린이 결정한다. 인슐린이 비만을 유발한다. 비만을 해결하려면 설정된 체중값을 낮춰야 한다. 그 체중값에는 인슐린이 관여하고 그 인슐린의 농도를 낮춰야 비로소 비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음식이 인슐린 농도를 높이고 치솟게 만들까? 그것은 당류와 정제된 탄수화물, 즉 고도로 정제된 곡류와 당류라는 거죠. 그리고 대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다이어트는 지방을 낮추는 저지방이 아닌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량을 낮추는 저탄수화물이다. 그리고 저당이다. 그러면 인슐린 농도도 감소하고 인슐린 민감도도 점차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음식 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고도로 정제된 식품과 가공식품은 포만감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배가 불러도 디저트 배는 따로 있듯이 우리를 계속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만감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포만감 신호를 보내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식생활에서 자연식품을 섭취할수록 과식도 억제해 갈 수 있고 음식 중독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인슐린 농도도 낮추고 인슐린 민감도도 점차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아동 비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동 비만,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주변에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 고민하고 계실 거거든요. 1977년부터 2000년까지 아동 비만은 전 연령대에서 급속히 치솟았다고 합니다. 6세부터 11세 아동의 비만율은 7%에서 15.3%로 증가했고 12세부터 19세의 경우 5%에서 15.5%로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또 당뇨나 고혈압 등등 성인에게만 해당되었던 그런 질병들이 아동에게도 나타나게 되었고 그 수치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비만도 성인에게만 국한된 문제에서 이제는 아동에게까지 확대된 거죠. 또 문제는 아동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와 관련한 건강 문제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초중고생 연령대에서 비만과 제2형 당뇨에 시달리는 사례가 급증하는 거예요. 정부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해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덜 먹고 많이 움직이기 운동. 영양 전문가들도 앞다투어 함께 돕겠다고 했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식생활 개선 계획,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 채택됐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금도 지원하고 전문가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서 아동, 청소년들의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대요. 그래서 덜 먹고 많이 움직이기 전략으로 학급 단위 프로그램과 학부모에게 발송되는 소식지, SNS, 학교 행사와 장려 활동 등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실시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요. 덜 먹고 많이 움직이기, 그것을 전략으로 한 연구 결과들이.
근데 대부분 결과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체중을 감량했어요.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감량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다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 비만도 성인 비만의 원인과 같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인슐린이라는 거예요. 아동 비만은 좀 다른 줄 알았더니 같은 인슐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증명을 해주거든요. 아동 비만도 성인 비만처럼 열량의 관점으로 그 원인과 솔루션을 보는 게 아닌 호르몬의 관점으로 그 원인과 솔루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열량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지방과 열량을 줄이는 것, 또 활동량을 많이 늘리는 것, 그것을 가장 근본적인 오랜 해결책으로 삼았었거든요. 근데 아동 비만도 성인 비만처럼 지방과 열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그 원인의 관점을 바꾸면 중심이 되는 솔루션도 달라지거든요. 바로 지방과 열량을 줄이는 게 아닌 간식과 설탕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라고 합니다. 결국 당분과 당질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슐린 혈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 비만도 성인 비만과 같다는 거죠. 그 원인과 솔루션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동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실천사항, 그것은 바로 설탕과 전분을 줄여라예요. 두 번째는 간식을 그만 먹어라. 당 줄이기, 탄수화물 줄이기,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간식을 그만 먹어라. 바로 가공식품. 보통 대부분 간식들은 다 달달하거나 짭짤하거나 가공된 식품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열량 중심 사고, 열량 중심 다이어트,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법칙에 대해 왜 틀린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해서 증명해 내거든요. 근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가 이 저자가 말하는 솔루션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자는 문제는 인슐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동 비만도. 호르몬 비만 이론을 알면 답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인슐린이 바로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주된 호르몬이라는 거고요. 그 인슐린이 바로 성인 비만을 유발하고 그 인슐린이 바로 신생아 비만도 유발하고 유아 아동 비만의 원인으로도 작동한다고 합니다. 인슐린은 성인 비만뿐만이 아니라 아동 비만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기의 인슐린은 도대체 어떻게 높아질까? 바로 엄마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러드윅 박사는 최근 51만 3,501명의 여성과 이들이 낳은 116만 4,750명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아이의 체중 관계를 조사했대요. 그 결과 엄마의 체중 증가는 신생아의 체중 증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대요. 엄마와 태아는 혈액을 공유하기 때문에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는 등 모체의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그 영향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곧바로 자궁 안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거대아가 발생하는 위험 요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엄마가 임신성 당뇨 환자이거나 비만인 경우 또는 엄마의 체중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대요. 그렇다면 이 핵심 원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엄마의 체내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는 거죠. 늘어난 인슐린은 발달 중인 태아에게 전달되고 아이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 비만도 아동 비만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체내 인슐린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호르몬들의 균형도 다 무너져 있다는 거거든요. 식욕 호르몬, 포만감 호르몬, 공복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등등 그렇게 해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비만의 원인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또 얘기했죠. 저도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했고요. 이런 인슐린 농도의 증가가 신생아나 생후 6개월 된 유아에서나 똑같이 비만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다 동일한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아동 비만. 이 아동 비만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체중이 증가하는 진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원인, 그 초점이 달랐기 때문에 솔루션도 그것에 맞게 조준할 수 없었던 거죠. 섭취 열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것에만 맞춘 그런 국가 프로그램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 같아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자원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만에 관한 지식, 비만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이 잘못된 것이 문제라는 거죠. 미국의 어떤 유명인도 비만과의 싸움, 바로 체중과의 싸움을 이어왔었거든요. 여자임에도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갈 때는 100kg이 넘었었고요. 공개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70kg대 거기까지 감량해서
비교적 날씬해지는 성과도 얻었대요. 탄수화물도 끊고 운동도 하고 개인 요리사, 개인 트레이너 등등 우리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특별한 기회를 세팅해서 전부 올바른 방향으로 바꿨고 전문가와의 그 모든 노력으로 큰 결과를 이뤄낸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나자 거의 20kg대까지 다시 늘은 거예요. 빠진 체중이 왜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을까?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비만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왜 치료가 더 까다로워질까?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바로 비만에는 시간에 의존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대체로 비만은 1년에 0.5에서 1kg씩 체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난 결과라고 합니다. 급진살 말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흔히 나이살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결국 체중 증가가 티나지 않게 조금씩 계속해서 늘어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누적된 결과라는 거죠. 이렇게 1년에 0.5에서 1kg 정도.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근데 이런 증량이 조금씩 매년 늘어나다 보면 25년이 지나면 23kg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을 비만으로 살아온 사람은 체중을 줄이기가 극히 힘들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이 쪄오면 그것도 줄이기가 힘든 거예요. 반면에 최근에 몇 킬로그램 정도가 늘어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쉽게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기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만으로 지낸 기간이 끼치는 영향은 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다이어트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살이 찐 경우와 장기간 비만이었던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또 주변에 둘러봐도 장기간 비만이었던 경우 치료가 훨씬 더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정말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다이어트를 해도 과정도 다르고 성과도 다르고 요요의 정도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 증가의 원인, 비만의 원인은 바로 인슐린이라고 했고 체내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체중이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그것의 이유는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슐린의 농도가 좌우된다는 거죠. 인슐린을 덜 자극하느냐, 적정하게 자극하느냐, 과도하게 자극하느냐. 그래서 처음은 음식인 거예요. 음식의 종류, 음식을 먹는 시간,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누워있는 것, 앉아있는 것 등등 혈당이 올라가는 상태를 씻고 걷기라든가 소화를 시킬 때까지 어느 정도 활동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혈당은 높아진 상태가 유지되고 인슐린의 농도도 높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근데 인슐린 농도를 높이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살이 찐 기간, 비만의 기간이 그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또 식단과는 아예 무관하게 인슐린 저항성, 이것도 바로 인슐린 농도를 높이는 그 또 하나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은 어떻게 생길까? 그건 도대체 뭘까? 그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인체는 기본적으로 항상성 유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생물학적 원리의 가장 기본이 항상성 유지였던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반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면서 처음과 가까운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대 방향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 추울 때 우리 몸에서는 열을 더 많이 내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고요. 반대로 너무 더우면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땀을 흘린다는 거죠. 이런 적응 기능은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이고요. 생물학적인 시스템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체는 변화를 견디는 방법으로 안정 상태에서 벗어나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을 내는 것, 땀을 내는 것, 뭔가 안정적인 상태는 아닌데 그걸로 우리 몸은 스스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 세포에서 호르몬은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바로 그 열쇠가 수용체, 바로 자물쇠와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쇠와 자물쇠,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럼 문을 못 열겠죠. 이런 것처럼 열쇠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서 포도당이 유입되는 양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포도당이 유입되는 양도 줄어든다는 거죠. 이때 세포는 내부로 유입되는 포도당의 양이 크게 줄었음을 감지한대요. 근데 음식은 들어왔어요. 근데 자물쇠가 안 열려요. 그러면 들어오지 못한 포도당은 문 바깥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세포는 포도당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양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그러면 인체는 열쇠를 추가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열쇠는 바로 인슐린이라는 거죠.
인슐린 분비량을 계속 더 늘리는 거예요. 근데 결합 상태는 여전히 불량해요. 안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음식을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세포로 공급되는 포도당의 양은 열리는 문의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세포로 공급되는 포도당의 양은 정상치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열쇠, 그 인슐린을 10개 만들어낸다고 가정해 보래요. 열쇠 하나로 잠긴 문을 열고 포도당 분자 2개를 세포 내부로 들여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열쇠가 10개라면 포도당 분자 20개가 세포 안으로 유입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열쇠를 끼워도 잠긴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서 포도당 분자가 1개만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정상적인 열쇠 10개로 포도당 분자가 10개만 유입된다는 거죠. 20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부족한 양을 채우기 위해 우리 인체는 항상성 유지, 바로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도 무조건 항상성 유지를 맞추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총 20개의 열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도당 분자 20개, 원래 들어와야 될 양이죠. 그것이 유입되긴 하지만 열쇠의 개수, 바로 인슐린의 개수, 인슐린의 분비는 늘어나기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인체는 인슐린 농도를 높여야 세포 내로 똑같은 양의 포도당을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슐린 농도는 계속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체는 항상성 유지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농도가 계속 높아진 대가를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 이런 구도가 생기기 시작하면 악순환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인슐린을 자극하는 음식들로 인해 그거를 자주 너무 많이 먹는 습관으로 인해 인슐린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 그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농도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강화되는 사이클인 거죠. 이런 사이클이 내부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에 갇힌 상태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슐린의 연중무휴, 쉬지 않고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식단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식단을 고쳐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식단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식단을 변경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인슐린 농도는 계속해서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기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비만 기간이 더 길수록 체중을 감량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찐 사람은 점점 더 살이 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우리 몸의 메커니즘, 이거를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비만의 원인의 초점을 엉뚱하게 맞춰간다면, 기존에 알던 대로 그냥 고전적으로만 맞춰간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똑같은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변을 다 살펴봤을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잘 알겠네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살도 정말 비니빈 부익부. 살이 찐 사람은 더 살찔 수가 있고, 날씬한 사람은 인슐린 민감도가 높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날씬한 상태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요, 비만의 시작은 인슐린 반응을 촉발하는 음식을 과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분, 당질, 가공식품 등등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근데 그렇게 해서 발생한 비만, 바로 살이 찐 상태는 그 시간, 그 기간이 길수록 식단과는 무관하게 인슐린 저항성이 점차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인슐린 농도를 높이는 주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에 따른 악순환이 장기간 지속되면 그 사이클을 깨기가 극도로 힘들어지고 식생활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 초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약하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항성은 더 발달해 간다고 합니다. 비만으로 지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슐린 저항성도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성의 영향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공복기에도 인슐린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 이르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다이어트를 해도 인슐린 농도의 상태는 더 높이 유지된다는 거죠. 날씬한 사람들 또는 표준적인 사람들보다. 그렇다면 체중 설정값, 이것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인체의 체중 설정값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이 설정값을 높이거나 낮춰서 재설정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포마다 저항성의 수준이 모두 달라서 인슐린 저항성은 구획화되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의 구획은 크게 뇌와 간, 근육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대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비만의 기간, 이것의 그 사이클,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체중은 인슐린이 결정한다. 아동 비만도, 성인 비만도 인슐린의 농도가 결정한다. 단기적으로라기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식욕은 의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결정한다. 이런 부분을 계속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원인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슐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식습관을 짜야 합니다. 재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의 농도를 낮추는 식습관, 음식의 종류,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 먹을 것인가, 얼마나 자주, 바로 어떤 횟수로 먹을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의 첫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 나눴었죠. 그래서 비만 코드, 아동도 성인도 인슐린입니다. 이제 인슐린의 관점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그 인슐린의 농도를 높이는 식습관, 생활습관, 예를 들어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등 그런 식습관, 생활습관을 잘 살펴보고 철저하게 재구성하지 않으면 비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씩 개선해 가면서 올바른 식습관, 올바른 생활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비만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지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실천할 때 단번에 안 바뀌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6개월, 1년, 2년, 몇 년 후에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모습, 그 모습에 가까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합시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 만들어 가시길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